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정말 별일 없이 지나왔어요. 일주일을. 물론 우리 녹화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방문해서 백악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고요. 친서 전달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이례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차 타는 데까지 배웅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국가 원수급 배웅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굉장히 큰 반전이 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의 반전이기 때문에 뉴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회담을 취소하는 것도 반전인데 이 반전은 충격을 주는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take your time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북한에게 대해서.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지적 중에 하나는 굉장히 충동적인 그 정책 결정 방식 자체고 하나는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폼페이오 그 웹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보면서 또 놀라웠던 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하게 체제 구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인데 북한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안보 제공 보장 security assurances라고 썼어요. 그거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거래의 내용을 굉장히 줄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양쪽의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게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의 극단은 뭐였냐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건 미국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쟤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전혀 없는데 쟤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줘도 해결할 수 없다. 또 반대의 극단적인 입장은 남한의 적화를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한의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극단을 깨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슈런스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북한이 느끼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임무가 미국 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내가 3번 만났다. 김영철은 3번 만났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2번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 5월 말일에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 과정 얘기를 한 거는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단계적 임시적 조치에 대한 수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1차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뒤집어 보면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미국도 동의를 한 셈이고, 근데 좀 걸리는 거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김영철 부위원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인권 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그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어떻게든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미국이 제공하는 제도 장치 구속력을 가진 그 합의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 이익대표부 설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다면은 그 북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찾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동맹 얘기를 꺼냈어요. 네. 질문이. 네.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즉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미일 간의 공조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맹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더라도 동맹에 대한 일정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 의제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깔아뭉개고 갔어요. 네, 깔아뭉개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 아니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내부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란 핵파기 유럽과 미주의 동맹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막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 맨포트 선대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이 지금 뮬러 특검에서 위증교사를 했다. 재판을 앞두고 활용을 했던 그 피아업체 통해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위증을 하도록 독려를 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위증교사가 굉장히 엄청난 중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게다가 스스로 사명권을 자신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이제 황제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주류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고 10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이 미국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건 트루도 수상이 캐나다는 미국이 한 모든 전쟁에 다 같이 했다. 우리가 니네의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앵커들이 이 사람한테 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워낙 매력적이고 말 잘하고 아니 거기는 또 정치 집안이라 아버지도 또 수상하고 그래서 비주얼도 되고 그 가치나 무역,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는데 캐나다는 항상 가치 같고 우리가 항상 우아하고 점잖게 모든 걸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유약하진 않았다. 우리는 항상 전쟁했다. 같이 전쟁했는데 우리한테 관세 폭탄을 그것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패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대서양 동맹이 깨지는 부분, 이제 캐나다까지 깨지는 부분하고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와 패권 이 두 축이 흔들린다고 주류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줄여서 보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의 지배고 하나는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또 합법적인 공정한 정권 교체인데 두 가지를 다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명권하고 이 뮬러 특검 관련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16년 대선 운동 과정에서도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선거가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으면 불복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간 선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페이크 뉴스들과 자기에 대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류 언론에서 문제 삼는 건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일정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벌써부터 밑밥을 까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법치를 깨고 있고 또 하나는 선거의 결과나 공정성,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체를
전체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근데 그 국내 정치적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적 위기가 사실은 북미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끔 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북미 협상조차 파국으로 간다면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외교적 업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최대 압박과 관여해서 최대 압박을 내린 셈이고 그렇죠. 프로세스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한 인정인 거고 심지어 그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그 송영무 장관하고 매티스 장관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상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도 그 과사무사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로키로 가는 거죠. 로키로 가는데 뭐 사실상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까지 뉘앙스가 뉘앙스가 네. 굉장히 어쨌든 핵 관련 전략 자산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고 거기 더 나아가서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정한 형태 변환까지도 합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예전 교수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자신의 국내 정책 위기 속에서 이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북미 관계를 성공시켜야 되는 정치적인 부담은 더 커졌죠. 훨씬 커진 거죠. 예, 커지긴 했는데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선 좋은 면인데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특히 민주당 쪽에 점수를 계속 이루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통과될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미국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역할을 바꿨어요. 롤플레잉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리 이뤄가면서 세계가 지켜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그 북한식 표현으로 늑다리 전쟁광 노릇을 할 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인게이지 해라, 대화해라 이러면 안 된다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국면이 확 달라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가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다가서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이러고 나와요. 일정이 공개가 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7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서 5가지 포인트를 그냥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쭉 써왔는데 심하죠. 심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생화학무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고 이거는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부 장관이 리비아 모델 언급하면서 여기에 이제 생화학무기까지 집어넣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민주당의 주류의 입장은 뭐였냐면 생화학무기는 재래식 군축 협상에서 얘기하면 되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집중하자였는데 이건 뭐 그냥 다 써놨어요. 이 편지 내용이 이게 심하게 말하면 리비아 모델, 볼튼의 리비아 모델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만나고 배웅한 다음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재 해제를 바란다. 뭐 북미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맥시멈 프레셔 뭐 그런 말 쓸 필요 뭐 있냐. 이걸 받아서 일본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회의한다고 함부로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 했고 핵무기 말고 WMD 전체의 폐기를 요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ICBM 말고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폐기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본이 항상 하는 주문 납치자 문제 해결해라. 이 3가지를 요구했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 7명인가가 연서해서 보낸 거에 보면 일단 WMD 전체는 일본이 주장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는 모든 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긴 것 말고 짧은 것도 일본까지 가는 뭐 중거리 미사일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일본의 요구가 당겨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인권이나 그 납치자 문제까지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우려나 위협을 갖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하고 일본의 동맹의 세력이 그러니까 반복 동맹이 아니면 반복 연합 아니면 기존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연합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렇죠. 네, 예, 이익을 그러니까 공유하는.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기에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종의 평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베하고 홍준표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홍준표, 아베, 미국의 반 트럼프 세력의 국제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참 묘한 조합이에요. 홍준표 대표나 아베 총리야 뭐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인데 워싱턴에 있는 분들 그러실 분들이 아닌데 왜 그러시죠? 사실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네. 것들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하고 있는 있는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 트럼프 세력이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좀 더 넓히면은 우린 판문점 선언 이후에 목소리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전 보수의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분 실제로 유세도 못 나가시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한미일 보수 세력의 연대 네. 그것이 사실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정말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그 3분의 2 정도의 찬성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의 편지 자체가 사실은 비준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협박을 하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네. 사태. 근데 그 대단히 위선적인 태도예요. 네. 일단은 작년에 트럼프가 예방전쟁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지 말고 협상해라라는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이란 핵 합의를 깨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 핵 합의에는 미사일 부분이 없어요. 미국 주류는 아주 일치된 목소리로 이게 최선이다. 미사일 문제는 따로 다루고 지역의 안정 문제는 따로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세력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WMD 전체를 생화학무기까지 전체에 폐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사일을 ICBM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해 줄 수 없다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북한 관계 네. 개선에 좀 나설 필요가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은 일관계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뭐 있고 특히 아베 수상 입장에서 보면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국내 정책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북한하고 대화할 유인을 갖고 있고 있죠. 향후 예. 북한이 개방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게 될 때 네. 아마 일본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일본과 북한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어요. 대북 적재 시의 기성 질서의 홍준표, 아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 반 트럼프의 3자 연합 전선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는데 반대로 조금 긍정적 아니면 이 세력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측면의 하나는 당장 일본에서 요구하는 납치자 문제 해결은 미국의 반 트럼프 세력하고 붙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1대1로 북한하고 일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냥 북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 걸. 그렇죠. 왜 미국 가서 얘기하고 한국 가서 얘기하냐고요. 일본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네. 돌이켜보면 2002년에 고이즈미 수상이 네. 전격적으로 평양선언.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그 평양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그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네. 얘기까지 네.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되면 사실은 좀 크게 보면 중국 견제라는 네. 측면에서도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더더욱 지금 같은 그 일본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좀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슷한 이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패권에 편승할 수도 없고 일단 그 질서가 깨져서 편승한다고 해도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공용의 얘기를 하고 중국이 자유무역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동맹국에게 관세 폭탄을 매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기존의 동맹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 국제적인 연합이 맺어질 가능성, 동맹을 보호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제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일본의 있기 전통적인 때문에. 역할이죠. 근데 일본도 사실은 보면 유인이 많아요.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아까 중국 견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견제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2002년 상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칙 같은 건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접근을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육자회담 재개 문제 같은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육자회담 재개에 찬성할 그렇죠. 지금 것이거든요. 고춧가루 뿌릴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상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뭐 당연히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일본도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면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그럼 북핵 문제는 크게 봐서 핵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핵 문제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한 2개 정도, 뭐 크게 보면 3개 핵 문제라고 하는데 중국에게 떠넘기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하나는 소수의 협상파가 있었고 근데 항상 협상은 소수였고 당장은 미국 본토까지는 위협이 안 되니까 핵 억지와 동맹을 통한 한미일 삼국의 동맹을 통한 디토런스하고 봉쇄를 강화하자라는 비확산. 입장이었는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작년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해법들을 어떻게 조합해도 안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 예방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94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변 폭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꼭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네바 합의로 가는 하나의 요인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협상 국면 특히 그때는 갈루치나 강석주나 뭐 많이 봐야 뭐 차관보급인데 차관보급이잖아요. 지금 정상회담 수준까지 갔죠. 그러니까 걸려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이 의도 터져서 여기서 전쟁 나는 것보다 한국 동맹을 날리는 게 낫다라는 거 하니까 전쟁의 위협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에 따라서 협상의 극도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에다 비핵화를 집어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안에서 보면 그럼 돌아가자는 얘기냐. 비핵화의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네. 북한이 하나하나 일정하게 양보를 해오고 있는데 네. 핵시험장은 공식적으로 폐쇄를 했고 그럼 북한의 선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냐. 니네가 예전에 협상하자고 했던 얘기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북한과는 군사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이러한 협상이 합리적이라고 보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되느냐. 일본 국내 정책으로 보더라도 아베 수상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핀치에 몰려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네.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국내 정책으로 자기 지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북한에 갈 유인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저는 북미 끝나면 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반도 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냉전의 종언을 선언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약 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 일본의 입장. 중국도 뭐 마찬가지죠. 뭐 황구시보 재밌는 기사 내고 그러니까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북미 종전선언은 유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자신들이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58년 정도에 군을 물렸죠. 철수를 시켰죠. 58년에 예, 그리고 아마 철수했죠. 90년대 초반, 91년, 92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는 나오다가 북쪽이 이제 그만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그렇죠. 하면서 거기서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빠지긴 했죠.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어쨌든 정전협정에서 빠져 있는 상태. 첫째는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했다라는 네. 점하고 90대 초반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면서 네. 중국이 그 군사정전위에서 그러니까 참가하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남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그 여전히 지금 중국은 다시 자신들이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얘기하면서 그 당사자 지위는 북한이 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갖다 준 김정은이 다시 거고. 부여한 셈이고요. 네. 근데 결국은 뭐 그 1995 해석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국 내부에서도 네. 종전선언은 남북미로 가지만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준비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보면 또 군부 수뇌부 3인방을 교체를 했어요. 인민무력상도 바뀌었고 총참모장도 바뀌었어요. 특히 저 총정치국장에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장이 된 거는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도당 위원장들 다 같이 중국 쫙 개혁개방 모습 둘러보고 온 다음에 총정치국장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 핵 폐기 이후의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군 정치가 네. 김정일 시대 주요한 특징이었겠죠. 그 성군 정치를 왜 했느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소련 동구 몰락하는 걸 보면서 군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군을 앞세우는 정치였지만 실제로는 군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였다고 보이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군정치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고 있고 성군정치 시대 특징이었던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됐다라는 것은 전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당국가 체제가 정상화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이 비핵화의 길에 대해서 그 아까 한미일 보수의 반격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북한 내부에서도 당연히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떻게 보면 세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핵을 개발한 건데 그것들을 지금 다 폐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 반발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이 군을 확실히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그 3명이 교체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일주일 뒤에 6회 녹화를 할 때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시점입니다.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의 시퀄인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진행이 될지도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나요, 싱가포르를?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반응을 내놓는데 대단히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사전 투표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전 투표 동료 차원이랍니다. 저도 사전 투표할 거고요. 뭐 중의적인 포석 아닌가요? 여튼 다목적 포석. 네, 여튼 싱가포르 정부가 또 북미 정상회담 기념조화 2개를 냈는데 기념조화 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그 북한 국화인 목단이든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화인 장미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비둘기가 날고 그 위에 평화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전쟁이 끝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